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정다은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닥터 MBC가 신년 특집으로 100세 시대 프로젝트 암정복 4부작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 폐암입니다. 폐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약 80%까지 높아지지만 사망 원인으로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폐암의 주요 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률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확한 원인과 전조 증상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광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김학렬 교수와 함께 폐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는 통증을 잘 느끼지 않는 장기로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기침과 가래 같은 증상이 있어도 흔히 감기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폐암은 대부분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호흡기내과 전문의 김학렬 교수와 함께 폐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 국내 폐암 유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흔히 발병되는 암인지 좀 궁금해요. 폐암은 드문 암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존재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입니다. 그 2022년도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요. 예. 남성의 경우에는 기존의 1위가 위암이었거든요. 네. 그 위암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의 경우에서는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암을 모두 합쳤을 때에도 갑상선암과 대장암에 의해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네. 이런 암 발생률보다도 얼마나 치명적이냐입니다. 예. 표를 보시면 다른 암에 비해서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최근 자료를 보면요. 예. 24년도 최근 자료를 보면 1년 생존율은 68%, 네. 2년 생존율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이 단순히 흔한 폐암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 건강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발병률도 발병률인데 사망률이 상당히 높네요. 네. 폐암 환자가 왜 늘어나는지도 좀 궁금한데 흔히 저희가 흡연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말을 하는데 흡연 외에 다른 원인도 있나요? 그 폐암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분들은 담배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네. 흔히 폐암과 흡연이 관계되는 경우는 약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는 분들은 피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 그 유병률이 더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심지어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예. 간접 흡연하는 경우에도 1.5배에서 2배가량 폐암이 그래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네. 담배는 여전히 폐암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비흡연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실내 공기 오염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하는 연기라든지 네. 또는 연료 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미세먼지들이 체내에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라돈입니다. 이것은 주위 환경에 예. 자연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 방사선 가스를 말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폐암 발생의 그 유병률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기존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폐소미아증이 있는 경우에는 폐암 발생이 또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이 또 발생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것이 왜 발생하는지 폐암 발생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폐암은 더 이상 흡연자만의 그런 병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기존 폐질환,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폐암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흡연자에게만 발생하는 건 아닌 거네요. 네.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사실 부모님이 폐암이었다 하면은
유전적 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어떤가요? 주변에 폐암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나도 언젠가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암은 유전병은 아니지만 가족력은 있습니다. 예. 실제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 자매, 직계 가족이 폐암이 있는 경우에 보통 폐암이 2배 정도 발생하고요. 그래요? 심지어는 사촌 관계의 직계 가족의 관계라 하더라도 30% 정도 그 증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분들한테서 담배를 피게 되면 바로 불에 기름을 얻는 것 같은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유전적인 취약성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흡연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성이 커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폐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폐암만의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폐암이 무섭습니다. 예. 폐암에는 네.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무증상으로 있다가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네. 사기로 발견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저희들은 임상 현장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환자의 실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65세 남자 환자였는데요. 예. 평소에는 무증상으로 지내시다가 최근에 약간 흉부 불쾌감이 있어서 좌측 상부에 조그만 종괴가 관찰되는데 CT를 보시면 네. 이 종괴의 크기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동맥뿐만이 아니고 그 주위 조직들도 침범을 하고 흉막까지 침범을 해서 흉수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사기로 진단을 하였고요. 네. 이 환자는 이 폐에는 신경이 없어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흉막 등이나 여러 기관 등을 침범한 후에야 그때야 흉부 불쾌감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도 폐암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기침이 있는데요. 네. 기침은 문제는 감기에서부터 여러 다른 폐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다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침이 오래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심해지거나 또 객댐에서 피가 나오는 객혈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외에도 흉부 통증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폐암에 의해서 성대신경을 마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목심 증상이 오래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폐암은 여러 군데 다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뇌로 전이되는 경우에는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팔이나 다리에 한쪽 신경에 힘이 없거나 또는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뼈로도 전이가 잘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통증이 있거나 약간의 부딪힘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폐암은 이 증상이면 폐암이다라는 특별한 그런 소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만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뚜렷한 증상이 없는 만큼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기 진단에 따라서 사망률이 또 많이 차이가 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네. 1기에서 발견되는 비율은 14%고요. 2기에서 발견되는 비율은 9%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1기나 2기를 합쳐서 조기 폐암이라고 하거든요. 예. 합치면 23%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4명 중에 1명 정도만 조기에 발견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사기를 보시게 되면 5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2명 중에 1명이 발견됐을 때 이미 사기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 병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우측의 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1기 폐암의 5년 생존율은 15%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90%가 5년 내에 사기가 되면 90%가 5년 내 사망률이 증가됩니다. 결국은 10명 중에 9명은 결국은 사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폐암에서 병기는 단순히 병기를 분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후를 예측하는 것이고요. 조기 진단은 조금 더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병을 언제 발견하느냐가 생명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데 폐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들이 진행이 될까요? 그 폐암은 모든 환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 그분들에서 시행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국가 폐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만 54세에서부터 74세까지 현재 흡연을 하고 있거나 금연을 하더라도 15년 이내로 금연하신 분들이 해당되고요. 2년마다 저설량 흉부CT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사선 피폭량은 최소로 하면서 네. 수 밀리미터의 해상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수 밀리미터의 작은 결절까지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표준으로 가장 인정되고 있는 그런 조기 검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를 보여주는 저희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네. 70세 남자 환자입니다. 예. 그 고위험군이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냥 엑스레이를 보시면 특별한 소견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측 사진을 보시면 심장의 좌측 아래쪽에 조그마한 결절이 관찰이 되고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폐암 1기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를 흉부CT를 찍지 않았다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체크를 하게 되었다면 아마 1기 이상의 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조기 검진에서 입증된 검사는 네. 저설량 흉부CT입니다. 많이 검사하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맞는 사람에게 맞는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조기 검진을 하는 도중에 폐결절이 발견이 되면 암인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이 질문들은 검진을 하고 오신 네. 분들에게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폐결절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암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부CT는 조그만 결절, 2에서 3mm 정도의 결절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 보이지 않던 결절들로 오시는 경우가 많죠. 네. 중요한 것은 이분들 중에 90%는 양성, 즉 암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중에 2%에서 3% 정도만 암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양의 패턴이나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의심이 되고 자라나는 성장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CT를 체크해보거나 필요하다면 바로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직 검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직 검사는 왜 필요한 거고 또 유전자 검사는 같이 왜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그 CT만으로는 의심만 하는 거지 양성이다, 악성이다를 판별하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암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폐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유전자 변이를 시행해야만 어떤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조직 검사는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어떠한 치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전자 검사도 같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진단과 알맞은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네요. 그러면 이 조직 검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폐암의 조직 검사는 한 가지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종양이 어디에 있느냐, 또 어디에 얼마만큼 퍼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은 다릅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기관지 내시경 검사인데요. 네. 기관지의 내에 있거나 기관지에 인접한 부위가 있으면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그 부분에 조직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지에서 먼 부분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보이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CT를 보면서 경피적 바늘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를 통해서 바늘을 넣어서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이죠. 또 다른 방법은 폐암이 흉막을 침범해서 물이 찰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흉막 천자를 통해서 암세포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방법은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수술을 통해서 이런 흉곽경 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현재는 덜 침습적인 내과적 흉곽경 검사를 통해서 조직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네.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검사, 즉 기관지에서 인접한 부위에 조직을 얻어내는 방법인데 우리가 흔하게 이부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직의 병기 설정하는데 필수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예. 조직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경우는 결국 수술적 방법을 통해서 조직을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이 폐암을 진단할 때 병기를 나누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는지 또 병기를 나눌 때 어떤 검사를 통해서 나누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병기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이 되었다면 바로 병기를 설정해야만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 표준화를 할 수가 있고요.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예후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폐암은 한 80% 정도 차지하는 게 비소세포 폐암이고요. 예. 20% 정도 차지하는 게 소세포 폐암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 치료의 그 병기 결정하는데 다르거든요. 네.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TNM 병기를 이용합니다. T는 종양의 크기를 말하고요. N은 임파선의 전이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M은 전이가 된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런 것 TNM 병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세포 폐암은 좀 다른데요. 이것은 전이 속도가 커지는 속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요? 병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예후를 예측하고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필수적이네요. 그러면 정확히 어떤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 걸까요? 항암 치료는 목적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 항암 치료인데요. 1기나 2기 정도의 수술을 진행한 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조 항암 치료고요.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그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3기 정도의 환자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기의 진행성의 그 폐암 환자에서는 우리가 완화 항암 요법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병의 진행을 늦추고요. 또 증상을 완화해서 삶의 질을 좋게 함으로써 삶의 연장을 기대하는 치료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얼마나 자주 몇 번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걸까요?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3주나 4주 정도가 한 사이클이거든요. 한 주기가 예. 되고요. 보통 2번이나 3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되죠. 평가를 해서 환자가 너무 그 병을 그 항암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또는 치료 경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는 네. 중단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항암제로 바꾸어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이 항암제 종류 중에 표적 항암제가 있더라고요. 이건 네. 어떤 거예요? 표적 항암 치료는요. 쉽게 말하면 정상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는 암세포에만 많이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이나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만을 표적으로 해서 치료하는 게 바로 표적 항암제가 되죠. 일반적으로 폐암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EGFR 돌연자 돌연변입니다. 보통은 여자분이나 우리나라 사람 같은 여성 그리고 비흡연자, 서남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보통 30에서 50%까지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 억제제가 현재 나와서 치료 중인데요. 네. 보통 우리가 30% 정도 치료 중에 크기가 줄어들면 부분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10명에 3명 정도가 이 부분 반응에 일반적인 항암제로는 작용을 하는데 이 표적 항암제를 쓰게 되면 10명에 7명 정도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가 맞는 환자에서 쓰게 되면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그러겠네요. 거죠. 근데 이것도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3세대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현재 1차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면역 치료제 이건 어떤 거예요? 암세포는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면역을 속이는 장치가 원래 있습니다. 근데 이 면역치료제는 이 속임수를 풀어서 그것을 다시 면역세포가 다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면역치료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하는 면역치료제는 주로 PD-1과 PD-L을 표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면역항암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비소세포 폐암에서 1차 치료제로 4기인 경우에는 네. 기존의 항암 치료에다가 키투르다라는 면역 치료제를 같이 쓰는 것들이 표준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고요. 네. 3기에서는 항암과 면역 치료를 같이 사용하고 나서 유지요법으로 임핀지라는 면역 치료제를 1년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면역 치료제도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제 폐암 환자분 중에 고령이어서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나이는 실제 치료를 견딜 수 있는 것과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아니라 네. 전반적인 환자의 건강 상태, 즉 생물학적인 나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대인데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70대인데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가 훨씬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암 치료가 매우 다양해져서요. 고령 환자에서도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환자일수록 치료를 혼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이 충분히 상의해서 환자에게 가장 맞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조건 고령이라고 치료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고령의 부모님께서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이럴 때 뭐 알려드리는 게 맞는지, 숨기는 게 맞는지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과거에는 뭐 고령이신 부모님들이 폐암이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라고 그러니까요. 해서 네. 제발 알려주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졌고요. 현재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네. 첫 번째는 환자의 알 권리 여부를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환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알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는 그냥 가족들이 가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가족과 의료진이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명을 알려줘서 환자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치료에 제대로 참여하고 그다음 필요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강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암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그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왜 좀 더 일찍 발견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입니다. 폐암은 증상이 생긴 뒤보다 증상이 생기기 전에 무증상일 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는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암 앞에서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보다는 포기하지 않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의사와 환자 그리고 가족이 함께 고민할 때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고 치료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김학렬 교수와 함께 폐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폐를 침범해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계속 변형을 일으켜서 예방접종을 해도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더구나 국내 독감의 경우 겨울철에만 유행하는 게 아니라 봄철에도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손을 통해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평소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어야 하는데요. 이 손 씻기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면역력을 높이고 가습기와 젖은 수건으로 집안의 습도 유지, 또 따뜻한 물로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